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주 시공간과 물질 제2장 우주의 크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 은하의 모습을 알아내는 과정에서 시작해서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우리 우주의 모습을 알아내기까지의 과정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은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고 있는 이 그림은 우리 은하의 그 밤하늘 사진을 이 파노라마 사진으로 찍은 것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 은하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하얀 구름띠 또는 우리 선조들이 생각했던 대로라면 이제 하늘을 흐르는 물길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겠죠. 요새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관찰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대부분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는 이 밤에도 불빛이 강하니까 이 은하가 이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은하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는 건 좋은 경험이니까 이제 기회가 되면 좀 뭐 시골 지역이라든지 좀 외딴 데 가서 이렇게 하늘을 우러다보면 이 여러분들도 이제 눈이 충분히 어둠에 적응돼서 암 적응이 되면 이렇게 은하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의 그 이제 그 은하는 뭐 하늘에 있는 물 이렇게 한자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순수한 우리 고유의 말로는 이 미리네라고 그랬죠. 근데 이 미리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 미르가 이제 용이라는 뜻이어서 이 용이 사는 냇물라는 뜻으로 이제 미리네라고도 했답니다. 이 서양에서는 이제 밀키웨이라 그러는데 그 뭐 또 그 우리가 보통 은하를 이제 갤럭시라고도 하죠. 이 갤럭시라는 말도 이 우윳빛 하얀색을 뜻하는 이제 이 그리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이거를 우유하고 관련을 지었어요. 우리는 그냥 물로 관련 지어 있는데 이 서양에서 이걸 우유빛하고 하는 거는 또 이 그리스 신화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이렇게 그 은하와 관련된 신화는 이 제우스가 이제 이 헤라클레스를 너무 좋아해서 얘 이제 태어났을 때 얘를 잘 먹이고 싶어서 이 자기의 이제 본부인 헤라가 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이제 그 헤라클레스를 데려다가 이 헤라의 젖을 물립니다. 그래서 젖을 잘 먹고 있는데 헤라가 자다가 깨서 보니까 이 웬 모르는 아이가 자기 젖을 물고 있으니까 놀래서 뿌리치죠. 그러면서 이 헤라의 젖에서 이 우유가 뿌려져 나와서 그게 이제 이 하늘의 은하수가 되었다라는 이제 이 신화가 있죠. 이 참 보면 그 우리의 신화는 참 순수해 보이는데 역시 그 그리스의 신화는 굉장히 인간적이죠. 예. 하여튼 뭐 대충 은하라는 말은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당연히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 물 뭐 또는 구름 그러니까 주로 물하고 이렇게 연결을 져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이제 퍼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은하의 정체가 뭔가에 대해서 이미 고대 그리스 사람들 중에도 저게 이 구름이나 뭐 물이 아니라 이제 별들의 집단일 거다라는 이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뭐 눈으로 봐서는 저게 그렇다라는 게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갈릴레이가 이제 망원경을 만든 이후에 저 은하를 관측을 해보니까 저게 희미한 별의 집단이다. 굉장히 별이 많다는 얘기죠, 저기에. 그래서 이 은하의 이제 정체가 뭔지를 이제 인식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거 왜 그럼 하늘에 이렇게 보면 이 별이 골고루 퍼져 있지 않고 저 이 은하수 저 띠 쪽에만 저렇게 많은 별이 있는가라는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됐죠. 네, 그래서 여러 이제 설명들을 제안을 했는데 이제 그 제안을 한 사람 중에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는 이 철학자 칸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칸트도 젊은 시절에는 천문학하고 과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철학으로 옮겨가게 되죠. 근데 이 칸트가 이쓴 박사 논문인가? 이게 박사 논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논문이 이 은하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왜
이 은하수가 저렇게 하늘에, 밤하늘에 띠로 보이는가 라는 거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이 하늘에 별이 분포를 하는데 그 별이 이 어디나 골고루 분포하는 게 아니라 이 원반 형태로 이제 분포를 하기 때문에 은하수가 저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원판으로 이렇게 이 판에 이렇게 대부분 별이 있다라고 치면,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태양이 있고 지구가 그 안에 놓여 있으면 그 원판 방향으로 바라보면 거기에는 별이 많이 보이겠죠. 그 방향에. 그 다음에 원판의 수직 방향으로 보면 별이 별로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이 이렇게 원판 모양으로 이제 많이 분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 은하수가 저런 식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했던 거죠. 네, 우리의 은하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제 18세기에 이 윌리엄 허셜이 자기가 만든 망원경으로 이제 별들을 많이 관측했죠. 그래서 그 관측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은하의 모습을 한번 이제 추정을 이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아직 별들의 거리를 재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허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단순무식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별들이 다 밝기가 똑같다 라고 하고서, 그러면 이제 어두운 별은 멀리 있는 거고 밝은 별은 가까이 있는 거다 해서 거리를 이렇게 추정해서 별이 어떻게 분포해서 이제 우리 은하의 모습이 이제 별의 분포가 이제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의 모습이라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우주 전체가 그냥 우리 하나의 은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우주의 모습을 이제 알아본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린 그림이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이제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요 위치가 이제 태양이 있는 위치고 별들이 이제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도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이 별들이 디스크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죠. 그렇지만 이 태양이 이제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틀린 것으로 밝혀지는데, 그럼 허셸은 태양이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했냐 보면, 그건 이제 관측의 한계죠.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 빛을 보는 건데, 그럼 우리 은하에서도 이 은하의 중심 방향 쪽으로 보면 이제 물질이 많고 별도 많고, 그럼 당연히 그 별 주변에 이제 먼지도 많아서 이 먼지들이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데까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에는 이렇게 별빛을 가리는 이 먼지들이 많으니까 결국 지구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보나 멀리까지 안 보여서 가까운 데만 보이죠. 그러면 가까운 데 보이는 데까지만 그려보면 좌우 앞뒤 거리 다 똑같겠죠. 그렇지만 이 여기서도 보듯이 이렇게 원반 방향으로는 멀리까지 보이지만 이 수직 방향으로는 원반 구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 양쪽으로는 거의 같아져서 결국 그렇게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볼 수 있는 한계로 인해서 마치 우리가 이제 이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20세기에 와서, 자 이제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하면 이 멀리 있는 이 세페이드 변광성, 그리고 그 세페이드 변광성이 들어있는 이 별들의 집단이라든지 천체들을 거리를 알아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저것을 이용해서 이 우리 은하의 모습을 이제 파악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헤일로 셰플리라는 분이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이 우리 은하에는 이 구상성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별이 이제 많이 모여있는 집단으로 모여있는 이런 건데, 그 중에서도 구상성단은 굉장히 큰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 구상성단 안에는 뭐 별이 수십만 개씩 막 이렇게 있는데, 그다음에 이 구상성단을 쭉 이제 그때까지 관찰해서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면, 그 구상성단들이 이제 우리 은하의 디스크에만, 그 원반에만 분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기저기 그 원반 밖에도 이제 분포를 많이 하고, 보면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구상성단이 이제 분포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 은하 전체의 모습이 보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좋은 망원경을 써서 이 구상성단까지의 거리를 이제 다 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 앞에서 이제 했던 방법 써야죠. 그래서 그 구상성단마다 세페이드 변광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굉장히 작업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작업을 통해서 이 구상성단들의 거리를 알아낸 다음에 이 구상성단들의 3차원 지도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이 그림이 이 구상성단의 이제 3차원 분포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녹색 점으로 찍은 것들이 이 이제 그 구상성단의 분포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보이죠. 이 구상성단의 중심이 이 노란 데가 태양의 위치인데, 이 태양이 중심이 아니라 태양에서 좀 떨어진 이제 이곳이 이제 이 중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대략 한 15kpa 정도 떨어져 이제 있는데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마침내, 그러니까 이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뭐 이제 20세기에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을 해서 우리 은하의 모습을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파악한 우리 은하의 모습이 이제 여기 이 옆에 그려진 이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는 이 중심이 있고, 그 중심 부분에는 그 갈락틱 벌지, 그러니까 팽대부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이렇게 구형태의 이제 이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별이 있는 이제 원반, 여기에 별들이 많이 모여 있죠. 예, 그 중에 이제 태양의 위치는 중심에서 이 정도,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에 이제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고, 앞에서 나온 이 구상성단들은 이제 이렇게 은하의 중심을 이제 로 해서 이렇게 이제 넓게 퍼져서 분포하고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즉 빛을 내진 않지만 암흑 물질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우리 주 은하에 넓게 이렇게 이 헤일로라고 부르는 이렇게 이 구형 형태를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20세기 초까지도 우주라는 것이 그냥 우리 은하,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은하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관측을 통해서 이제 우주의 모습을 어느 정도 파악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가지 이제 의문점들은 남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이제 큰 의문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운, 그러니까 그 중에 나선 성운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는데, 예, 그거의 정체가 뭐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라는 건데, 이 당시에는 이제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이 성운이라는 이름은 이제 이 구름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제 성운이라고 불렀지만, 이미 그 시절에는 망원경이 충분히 좋아서 이 성운이, 그러니까 진짜 구름이 아니고, 이렇게 특히 이런 진짜 구름도 있긴 있는데 성운 중에는 이렇게 나선 성운들은 이게 그 구름이 아니라 별의 집단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게 굉장히 큰 별의 집단, 그러니까 이 앞에서 얘기한 구상성단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큰 집단인데, 그러니까 이 집단이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거냐 아니면 밖에 있는 거냐를 가지고 이제 논쟁이 붙게 됩니다. 근데 이걸 왜 우리 은하 밖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 안드로메다 이 성운을 보면 이게 디스크 형태로 이렇게 원판으로 별이 분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약간의 그 구조, 나선팔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저걸 보면 우리가 앞에서 구해놓은 우리 은하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작게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 은하하고 굉장히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 이제 일부의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게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또 다른 은하일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920년대에 이제 셰플리 커티스 논쟁이라 그래서, 셰플리는 앞에서 그 우리 은하의 모습을 발견한 분인데, 이분은 이 나선 은하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큰 별의 집단일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반면, 이 커티스라는 이제 젊은 천문학자는 저게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외부 은하일 거다라는 이제 주장을 해서 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서로 이제 이 논문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논쟁이 이제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이 1925년에 여기 계신 이 에드윈 허블이라는 이제 사람이 요 옆에 망원경 있죠. 그때 당시에는
이 성능이 제일 좋은 이제 망원경입니다. 지금 그 로스앤젤레스 옆에 가면 이 윌슨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던 이제 천문대에 있던 100인치 망원경으로 이 안드로메다 요 이제 은하를 관측을 해서 거기서 세페이드 변광성을 찾아내죠. 그럼 그걸 통해서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거리를 구해봤더니 굉장히 멀더라. 그러니까 우리 은하의 크기, 그러니까 그때 알고 있던 우리 은하의 크기에 비해서 저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저거는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이제 외부 은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지금도 보면 이렇게 지금은 이제 좀 더 좋은 망원경으로 여기 보면 요 그림이 이제 이 안드로메다 여기 있는 요 위치에 있는 이 세페이드 변광성 이제 요새 망원경으로 찍은 거죠. 이렇게 밝기가 변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외부 은하가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천문학에 굉장히 그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주라고 하는 것이 별이 넓게 퍼져 있는 무한한 공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외부 은하를 발견함으로써 이 우주의 주인공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주인공은 별이 아니라 그러니까 별이 모여 있는 은하라는 게 있고 그 은하가 이제 굉장히 무한한 공간까지 쭉 퍼져 있는 것일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이 허블이 이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외부 은하를 밝히는 데는 이 커다란 망원경, 그러니까 100인치짜리 망원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 망원경이 이름이 이제 후커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있는 게 이제 후커 망원경인데 지금도 그 윌슨산 천문대에 가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다 그럽니다. 이제 이 후커 망원경을 이제 만든 사람이 이 헤일이라는 여기 있는 요 그림에 있는 이 헤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천문학 이제 연구소 이런 걸 이제 차리고 그런 쪽으로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게 이때 당시도 뭐 미국은 지금도 그런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민간에서 기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기부를 해줘서 그 돈 가지고 이제 연구를 많이 진행합니다. 미국은 아직도 그런 전통이 많이 남아 있어요. 물론 정부에서도 돈을 많이 대주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부를 해서 많이 하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뭐 빌 게이츠도 그렇고 여러 돈 많은 분들이 이런 이제 과학 연구에 기부를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이 헤일이라는 분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식으로 큰 망원경들을 많이 만들어 왔는데 이제 요 후커 망원경을 만들 때도 이제 야심차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저게 100인치니까 이제 우리 미터법으로 하면 2.5m짜리 이제 망원경인데 그럼 이제 제일 핵심은 역시 이제 이 망원경에 있는 이 거울을 만드는 거죠. 그럼 2.5m짜리 이제 이 포물면 거울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반사 거울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후원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후원자를 찾아서 이렇게 막 하다가 그 후원을 이제 해주기로 한 사람이 바로 여기 이제 후커, 그러니까 이분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돈을 내서 이제 이 망원경에다가 이분 이름, 돈을 낸 사람의 이름을 붙여준 거죠. 후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기부해서 만든 망원경이 이렇게 천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들 정말로 그런 데 쓰였고 이름이 이제 영원히 남은 거니까 뭐 이 정도면 기부해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옆에 간애기도 있는데 이분은 이제 이분한테도 이땐 돈 제일 많은 사람이니까 여기서 가서 기부 열심히 해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 좀 생각보다 좀 짠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별로 기부를 이제 안 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제 이 망원경을 만드는데 이 망원경의 가장 핵심이 아까 거울 만드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거울을 깎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걸 제작해 줄 사람이. 근데 이 유리도 그러니까 이게 2.5m짜리 유리를 깎는 건데 보통 저 정도 되는 유리를 이렇게 흠 없이 만든다는 게 이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유럽에서부터 그 유럽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 내에 기술이 없으면 그렇게 오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유리를 이제 사가지고 오는 거죠, 만들어서. 그럼 이제 그거를 이 정확하게 포물면이 되도록 유리를 이제 면을 깎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조금만 잘못 깎아도 상이 흐려지거나 막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잘 깎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 전문가가 여기 있는 이 리치라는 이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전에도 후커 망원경 하나 이제 그러니까 이 100인치보다는 작은 거를 하나 깎았는데 그걸 뭐 2년인가 3년 2년 정도 걸쳐서 깎았다 그래요. 근데 그 작업을 하면 이게 워낙 계속 집중해서 신경 써야 되는 작업이라 한번 하고 나면 이제 사람이 피폐해지죠. 그래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해일이 찾아와서 더 큰 거울을 하나 깎아달라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 당연히 이제 힘드니까 못하겠다고 막 도망 다니는 걸 이제 해일이 계속 붙잡고 설득을 해서 이제 이 거울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5년 걸려서 이 거울을 이제 완성했다 그래요.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이제 유리를 포물면으로 깎은 다음에 그 포물면에다가 이제 코팅, 금속 코팅을 이제 보통 이제 은이나 알루미늄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얇게 코팅을 해서 이제 거울로 쓰는 거죠. 예, 요새는 이제 은보다는 알루미늄이 더 이제 좋다고 이게 알루미늄 코팅을 이제 쓴다 그럽니다. 이 보면 여기 있는 그림이 이제 이렇게 이 깎은 거울을 이거 운반하면서 깨지면 안 되죠. 예, 이거를 들고서 저 산꼭대기에 있는 이 망원경까지 그러니까 관천문대까지 들고 올라가서 이제 설치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에드윈 허블이 이제 저런 작업들을 할 때, 옆에 이제 조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기여를 이제 했던 분 중에 여기 밀턴 휴메이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에드윈 허블이라는 이름에 가려서 이게 이제 뭐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어쨌든 이분이 내 관측이 사실은 허블이 이런 중요한 업적을 내는데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분 얘기를 잠깐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근데 이 에드윈 허블도 사실 그 재미있는 캐릭터를 이제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게 원래 그 법률가가 되려고 이제 영국에 아버지의 뜻이 그런 거여서 이 영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그 여러분 그때 당시 이게 20세기 초 얘기예요. 그러면 요새는 다 유학 간다 그러면 미국으로 갔지만 그 당시에는 미국 사람들도 다 유럽으로 유학을 가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가서 공부를 하다가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아버지 뜻은 다 들어드렸다. 이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천문학으로 이제 바꿨죠. 약간 좀 이 약간 허풍기도 있고 자기 자랑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는데 뭐 그래도 워낙 이제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 허풍은 이제 들어줘야 되는 거죠. 뭐 여하튼 근데 그에 반해서 여기 있는 이 밀턴 휴메이슨이라는 이분은 이 그러니까 그 요새 말로 하자면 뭐 중졸 이런 학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다가 뭐 공부가 적성에 안 맞았나 보죠. 그래서 이 때려치고 산을 좋아해서 산 속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 때 벌써 이제 거의 산 사람처럼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사는데 근데 산 사람도 이제 먹고는 살아야죠. 예, 뭔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때 마침 이, 이 사람이 이제 있던 산에 그 천문대를 짓는다고 이제 밀슨 산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이제 노새몰이꾼 노새가 영어로는 이제 뮬이죠. 그래서 이 뮬을 몰고 이렇게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때 이 산꼭대기에 천문대 짓는데 뭐 제대로 된 포장도로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럼 거기에 이제 짐을 날라야 되는데 이 차는 그 차를 쓰기에는 좀 힘든 점이 많고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이렇게 노새에다 실어서 이렇게 이제 짐을 날랐던 거죠. 그래서 이게 노새몰이꾼으로 일을 하다가 어, 그 이제 그때 와 있던 그 천문대에 이제 기술자도 있겠죠. 그럼 그 기술자 있었는데 그 기술자 분의 이 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 천문대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이제 붙어서 이제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잠깐 뭐 밖에 나가서 딴 일을 이제 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 이제 장인이 천문대 기술자니까 이제 결국 불러다가 그럼 이제 천문대에서 이제 일을 해보라고 시키게 됩니다. 그 일이 뭐냐면 이 경비원 일이죠. 그래서 이 천문대 경비원으로 이렇게 이제 이 취직을 해서 일을 하다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약간 손재주도 좋고 그런 쪽에 관심도 있었는지 이게 망원경 그 다루는 거를 틈틈이 와서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됩니다. 어깨너머로 이제 배운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망원경을 생각보다 잘 다루고 사진도 잘 찍고 이제 해서 결국은 그걸 이제 실력을 인정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다 결국 이제 그 소장이 이 경비였던 사람을 이렇게 이 망원경 이제 그 관측하는 그 보조원 같은 걸로 이제 연구원으로 이제 취직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천문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허블이 발견한 중요한 업적에 이제 다 기여자로 같이 이제 이름을 올리게 되는 거죠.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가본 사람들 얘기가 그 윌슨산 천문대에 가면 그때 당시 찍은 이제 사진들이 남아 있는데 이 초점 안 맞고 흐릿하고 막 이런 것들은 그 허블이 찍은 사진이고 잘 찍은 사진들이 다 보면 이제 이 휴메이슨이 찍은 사진이라는 얘기가 이제 전달되어 오기도 합니다. 그 어쨌든 전혀 그저 공부를 이제 그 배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그 관심과 노력만으로 이렇게 천문학자가 돼서 성공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입지전적인 제 인물이었던 거죠. 네, 이번에는 그 다음 장면에 나올 그 우주의 팽창을 발견하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물리 현상 하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도플러 효과라는 것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지하철역 이런 데서도 가끔 경험하는 이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그림에 보면 이렇게 기차가 달려오면 이 기차가 이제 아무래도 요란한 소음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있을 때, 자, 여러분들이 이 지하철역에 플랫폼에 서 있는데 이 지하철이 나에게 달려올 때하고 그 다음에 나를 지나서 지나갈 때하고 들리는 소리의 이 크기가 다르게 느껴진다. 이런 거 이제 경험해 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도플러 효과와 관계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달려오는 쪽에 있으면 이 소리의 진동수가 커지고 멀어지는 쪽에 있으면 이 소리의 진동수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진동수를 내는데 이 소리를 내는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이 다가오는 쪽은 진동수가 높아지고 이제 멀어지는 쪽은 진동수가 낮아지는 현상을 이제 도플러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도플러 효과는 여기 있는 이 크리스티안 도플러라는 사람이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제안을 했고, 이 사람은 맨 처음에 사실 소리보다는 이제 빛을 가지고 이제 빛에도 저런 현상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빛보다는 소리가 확인하기 쉬우니까 이제 이걸 실제로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배에다가 악단을 싣고서 이렇게 연주를 막 하면서 지나가면은 이제 이, 이 다가올 때하고 멀어질 때 이 소리의 크기가 얼마나 달라지나 이런 거 실제로 이제 실험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가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이 그림을 이제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얘가 이제 정지해 있으면 그 정지한 데서부터 동심원처럼 쭉 이렇게 이 파가 퍼져나가겠죠. 근데 이렇게 동심원을 만들어내는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자, 이렇게 움직여 가는 쪽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파면이 좁은 지역에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파장이 훨씬 작다는 얘기예요. 이 멀어져 가는 쪽은 파장이 길어지고 이 다가오는 쪽은 이제 진행하는 쪽은 파장이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전파 속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그 얘기는 이제 파장이 짧아지면 진동수가 커지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 굉장히 이제 실제로 이제 쓰임새도 많은데, 그럼 내가 여기서 관측을 하면 이, 이 파를 내는, 예를 들어 음원이라든지
빛을 내는 광원이라든지가 낮 쪽으로 다가오면 이 다가오는 속력을, 그러니까 속력에 따라서 이 진동수가 달라지니까 그럼 이제 이 물체가 움직이는 속력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거를 응용한 예로 이렇게 이 경찰들이 쓰는 스피드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스피드건은 보통 이제 레이더를 쓰는데 똑같이 레이더 말고 빛을 써도 됩니다. 이렇게 쏴서 반사돼서 돌아오는 거를 재면, 물론 그 걸리는 시간을 재면 그 물체까지의 거리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물체가 움직이고 있으면 이 반사돼서 돌아오는 이 레이더의 진동수가 달라지죠. 그럼 그 진동수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재면 이 물체가 얼마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스피드건 같은데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겁니다. 레이더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이 레이더에서 이제 이 마이크로파 영역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쏴서 돌아오는 거를 보면 이 거리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돌아오는 이 마이크로파의 진동수가 얼마나 변했는가를 측정하면 이 물체의 움직이는 속도, 그러니까 대표로 비행기가 얼마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빛도 파동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내는 물체가 이렇게 이 나로부터, 관찰자로부터 멀어지면 이 나오던 빛의 진동수가 원래 진동수보다 줄어들고, 이 관찰자 쪽으로 다가오게 되면 이 원래 나오던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커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빛은 이 여러 가지 진동수가 섞인 빛이죠, 보통. 그래서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 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붉은색 빛은 이 진동수가 작고, 이 파란색, 보라색 쪽은 이제 진동수가 높은 빛이죠. 파장으로 얘기하면 이 붉은색 빛은 파장이 길고, 이 푸른색 빛은 파장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이 도플러 효과를 이렇게 멀어져 가면은 이렇게 이 진동수가 줄어들고 파장이 길어지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 붉은색 쪽으로 이렇게 좀 이동해 가는 거라 그래서 적색 이동이라고 부르고, 이 물체가 이 광원이 관찰자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는 진동수는 커지고 파장은 짧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 청색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적색 이동이나 청색 이동이 얼마의 크기로 얼마나 일어났는가를 재면 이 빛을 내는 물체의 이 속력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1910년대에 그러니까 이 베스터 슬라이퍼라는 분이 이, 이 성운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이 안드로메다 성운 외에도 여러 가지 성운들이 이렇게 이 적색 편이가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해요. 사실은 이 도플러 효과 같은 거는 이제 19세기에 이미 알려져 있고, 그 시절에 이제 별의 분광학 같은 걸 했기 때문에 이 적색 편이가 얼마나 일어나는가 이런 거를 이 흡수선을 보면 이제 쉽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내는 물체도 이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빛의 파장, 그러니까 결국 이제 색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별빛, 별을 보면 이렇게 흡수선들이 있는데, 이 흡수선들이 그러니까 지구에서 실험실에서 잰 흡수선하고 위치가 조금씩 달라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쪽으로 이동해 있는 거를 이제 적색 이동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럼 내가 이 적색 이동을 얼마나 했는가를 재면 이 빛을 낸 별이 얼마의 속력으로 멀어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만약 그 별이 가까워지고 있으면 이제 반대쪽으로 파장이 짧아지는 청색 이동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분광학을 통해서 별의 거리는 못 재는데 이렇게도 별이 움직이는 속력은 이제 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 이 슬리퍼가 발견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성운, 자, 그 성운은 나중에 이제 1920년대 오면은 다 이제 외부 은하라는 걸로 이제 밝혀지는데, 그것들은 전부 이 적색 편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청색 편의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가까워 오는 건 별로 없고 다 멀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발견을 이제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도플러 효과로 이거를 해석을 하면 이 성운들이 얼마의 속력으로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나 이런 거를 이제 다 계산할 수 있었던 거죠.
이 1925년에 이제 그 허블이 이 안드로메다 이 은하까지의 이 거리를 재서 이게 외부 은하라는 걸 이제 밝혔다 그랬죠. 근데 물론 안드로메다 은하의 거리만 재고 끝내진 않겠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성공에 힘입어서 그거보다 조금 더 멀리 있는 은하들도 이제 다 이제 재보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럼 다 잽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은하들을 열심히 이제 사진을 찍어서 거기서 세페이드 변광성을 찾아내고 이렇게 거리를 다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세페이드 변광성을 찾아내서 거리를 잴 수 있는 은하들의 거리를 다 잽니다. 그 다음에 허블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거리를 다 잰 다음에, 근데 그 은하들이 앞에 그 슬리퍼라는 분이 이 적색 이동이 얼마나 일어나는가를 다 재놨다 그랬죠. 그거는 우리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고 있나를 다 측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허블의 논문에 있는 그림인데, X축은 뭐냐 하면 여기 파섹이라는 단위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은하들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겁니다. 거리고 Y축으로는 여기 보면 단위가 킬로미터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이 허블이 논문 작성하면서 이 조심해서 그러니까 작성을 안 해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래 킬로미터 퍼 세크, 그러니까 속력의 단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미터라고만 돼 있어요. 근데 여하튼 이게 500km per second, 1000km per second, 이게 이제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속력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이제 찾아낸 은하들에 대해서, 거리를 잰 은하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점을 찍어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막 좀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허블은 여기다가 용감하게 이 직선을 하나 그쳐 이렇게 그래놓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하들이 멀어지는 이 속력이 그러니까 은하들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라는 걸 이제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적색 이동 또는 적색 편이라고도 하는데, 적색 이동과 밝기 거리가 비례한다라는 것을 이제 허블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허블이 이제 이 법칙을 발표하고 나니까 그때 당시 천문학하는 사람들이 저 법칙의 의미가 뭔가를 놓고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걸 금방 쉽게 이제 답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저 허블의 법칙의 의미는 우리 우주의 공간이 팽창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자, 여러분들이 자, 이 허블의 법칙, 그러니까 적색 이동의 크기가 밝기 거리에 비례한다라는 이게 왜 공간이 팽창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지? 자,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똑똑한 거죠. 한 번에 이해가 되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통 많이 드는 비유가 이제 풍선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저도 그냥 풍선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풍선이, 우리가 사는 우주가 풍선 위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공간이 3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공간이 2차원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2차원 공간이 있는데 그 2차원 공간이 이렇게 풍선이 늘어나요. 팽창을 하는 거죠. 이렇게 팽창을 하면 여기하고 여기, 그 다음에 더 커진 거를 비교해 보면 이 은하와 은하들 사이에 다 멀어지고 있죠. 모두 멀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 팽창한다는 거의 의미가,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점들, 그 있는 모든 별들이라고 해도 좋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팽창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로 멀어져요. 근데 그 멀어질 때 보면 가까이 있는 거하고 멀리 있는 거의 차이가 뭐겠는가 생각해 보면 더 멀면 멀수록 더 빨리 멀어지겠죠. 왜냐하면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공간이 다 늘어나니까. 그죠?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거는 멀어지는 속력이 작고, 멀수록 그 거리에 비례해서 멀어지는 속력이 더 빠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허블의 법칙, 그러니까 멀어지는 속력이 거리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 우주의 공간이 팽창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얘기해 준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사실을 알면, 사실은 이 사실이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 이 허블의 법칙이 맞다라고 확립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른 더 멀리 있는 은하들의 거리를 저거를 이용해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세페이드 변광성 찾아내고 그 주기 제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은하가 멀어지면 이제 좋은 망원경으로도 이 별이 분해가 돼서 보이질 않아서 변광성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 경우에도 내가 허블의 법칙이 있으면 이 적색 이동을 재는 건 쉽거든요. 내가 분광학으로 스펙트럼만 정확하게 재서 흡수선 위치만 잘 찾아낼 수 있으면, 그럼 얘가 얼마나 빠른 속력으로 멀어지고 있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리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앞으로 그 은하들의 이 분포를 찾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적색 이동을 재면 거리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 허블의 법칙이 이제 우주 거리 사다리라는 걸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처음에 연주 시차를 재서 거리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그 연주 시차를 잰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해서 더 멀리 있는, 그러니까 표준 촉불,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한 거리 찾기.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먼 거리는 이제 세페이드 변광성에서 초신성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러니까 초신성 1내 0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계속 건너간다 그랬는데, 그럼 이 세페이드 변광성과 초신성을 그보다 더 넘어가는 그 사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허블의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내가 적색 편의를 재서 이제 거리를 이제 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설명, 우리 우주의 공간이 팽창하고 있다 이런 걸 설명을 하면 많이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우리 우주의 공간이 팽창하고 있으면 계속 기다리면 내 얼굴도 커지는 거냐? 이런 거 물어봅니다.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네, 안 커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얼굴뿐만이 아니라, 그럼 태양계가 커지냐? 네, 태양계도 안 커집니다. 태양계의 크기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팽창한다라는 걸 느끼려면 훨씬 더 큰 스케일. 심지어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이 그림에 보면 은하들이 그려져 있죠. 이 그림에서 풍선이 커진다고 이 은하들의 크기를 크게 그렸나요? 똑같이 그렸죠. 예, 이게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은하도 공간이 팽창해서 은하가 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하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는 그 은하 내에 있는 별이 서로 중력으로 뭉쳐서 그거에 의해서, 얘가 돌아가는 속력 그다음에 등등에 의해서 이 은하의 크기가 결정이 되고, 그 공간의 팽창은 은하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하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그 안에 있는 중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팽창을 해도 그 은하의 크기도 유지되고 그 안에 있는 은하에 있는 별의 위치라든지 이런 거 다 유지가 되고, 그럼 뭐만 달라지냐 하면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예. 심지어 이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도 멀리 있는 은하 사이가 멀어지는 거고, 거기에 이제 이 거리에 비례해서 후퇴 속력이 빨라진다. 이 허블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가까운 데 있는 은하 같은 경우에는 둘 은하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에 가장 가까이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경우에는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 은하와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성색 이동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우주가 팽창해서 공간이 멀어지는 효과보다 두 은하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한 50억 년에서 100억 년이 지나면 합쳐서 하나의 은하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주의 팽창과 관련해서 이 이야기는 약간 과한 정보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는데, 뭐 그래도 그냥 재미삼아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허블이 이 우주의 팽창을 발견할 때 이 적색 편의가 생기는 것을 이 도플러 효과로 해석을 해서 이제 멀어지는 속력으로 이해를 했다 그랬죠. 근데 이것을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렇게 그 멀리 있는 은하에서 나온 빛이 이 적색 이동이 일어나는 것은 이 엄밀한 의미에서 도플러 효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건 광원이 움직임으로 해서 그 속력에 따라서 진동수가 달라지는 것인데, 이 멀리 있는 은하는 그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하기에는 이 멀어져 가고 있으니까 뭐 움직인다라고, 상대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 은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은하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팽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그래서 이게 도플러 효과가 아니라 사실은 이 중력 적색편이라는 현상인데 이 그 중력 적색편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위에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 도플러 효과라면 이 나오는 빛이 나오는 순간에 이 광원의 속력에 의해서 이 파장이 달라져야 되는데 실제로 이 중력 적색편이 그러니까 우주의 팽창에 의한 적색편이는 이 나올 때 파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공간이 팽창함으로써 파장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측할 때는 이제 파장이 늘어나 있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 이 공간이 늘어나서 이 파장이 늘어난 거하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멀어지는 상대 속도에 의해서 이 생기는 도플러 효과하고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관측을 하면 은하를 관측할 때 은하의 그 적색 편의는 이 실제로 은하가 움직이는 것과 공간의 팽창, 그러니까 우주의 팽창에 의해서 생기는 게 두 개가 섞여 있게 되고 우리가 그거를 그 지구에서 관측해서는 그거를 구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간 이런 복잡한 측면이 있다는 것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장면에서 설명할 중요한 관측과 관련해서 이 열복사라는 현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복사라고 하는 것은 이 뜨거운 물체에서 나오는 빛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뜨거운 물체에서 나오는 빛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 빛을 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익숙한 건 태양빛이죠. 태양빛은 전형적으로 이 뜨거운 물체가 내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이제 이 사진에는 지금 여기 이제 용암의 이제 그 사진인데 이렇게 보면 용암이 뜨거운 용암이라는 건 알 수 있는데 그 용암도 이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약간 검은 데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데 이것도 굉장히 높아요. 여기를 우리 눈은 못 보지만 여기서 상당한 양의 적외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붉은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붉은색보단 노란색이 더 높은 온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이 19세기에 이제 잘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찾아냈냐 하면 이 뜨거운 물체가 내는 빛에 대한 이 몇 가지 법칙들 이제 있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법칙을 이제 여기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비내 법칙이라는 건데 이 여기 요 그림에 있는 이제 스펙트럼을 보면서 설명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스펙트럼은 이 뜨거운 물체에서 나오는 빛은 이렇게 이 여러 파장에 걸쳐서 빛이 쭉 이어져서 나오는 연속 스펙트럼.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에서 봤던 그런 이제 연속 스펙트럼을 보인다라는 것인데 이 비니 법칙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요 연속 스펙트럼 상에서 이렇게 피크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오는 파장의 빛이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되게 이제 그 물체에서 나오는 빛의 색깔을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감지할 때는 이제 전체를 감지하기 때문에 특정한 색을 감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 제일 많이 나오는 색은 조사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이 방출도가 최대인 빛의 파장은 온도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이 온도가 높은 이 물체일수록 이 파장이 짧은 빛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 제일 많이 나오는 빛이 점점 파장이 짧아진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붉은색보다는 노란색이 파장이 더 짧은 빛이죠. 그래서 이 노란색 나오는 빛이 더 온도가 높은 데다.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뜨거운 물체에서 나오는 이 총 에너지의 양.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파장에 걸쳐 있는 빛을 다 합쳐서 이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이 단위 면적당 방출되는 총 에너지는 이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온도 4승에 비례해서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내놓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뜨거운 물체에서 나오는 빛은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고 그 연속 스펙트럼의 특징이 이제 이 비내 법칙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대조되는 것으로는 이 뜨거운 물체가 아니라 그 뜨거운 물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를 내가 하나 떼어내서, 그러니까 개개의 원자들은 이제 어떤 빛을 내는가를 해보면, 이거는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이제 방출 스펙트럼을 낸다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특정한 빛의 이제 파장을 가진 빛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원소들을 많이 모아놓으면 그 안에 이제 이 원자들이 온갖 난리가 나면서 이 훨씬 다양한 연속적인 빛을 이제 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다음에 나올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빈의 법칙과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이제 약간은 알고 있어야 되기에 미리 설명을 해두는 겁니다. 우주 배경 복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두 번째 사전 지식으로 마이크로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파의 이제 특정한 밴드를 부르는 말입니다. 물론 이제 전자기파가 뭐냐라는 설명이 좀 따라야겠지만, 주로 이제 이 19세기에 전기와 자기 현상이 이제 연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자기학이라는 게 완성이 되면서 이렇게 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제 파동이 돼서 그 공간을 이렇게 전파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알려졌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보는데 사용하는 이 빛이라는 것도 이 전자기파의 이제 특정한 이 파장대의 전자기파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전자기파라는 게 이제 이 다양한 파장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파장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뭔가 좀 다른 느낌으로 접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자기파라는 것이 이 굉장히 긴 파장에서부터 굉장히 짧은 파장까지 굉장히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데, 그 파장의 이제 길이에 따라서 이름을 다 다르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까만 화살표 있는 영역, 요 영역이 거기에 대한 이름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파장이 이제 긴 영역, 그래서 무한히 긴 거에서부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1m죠. 그래서 보통은 한 이제 30c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요 영역까지, 그보다 이제 파장이 긴 거를 이제 전파, 라디오 웨이브라고 뭐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30cm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지금 여기가 이제 1mm니까 한 0.3mm, 요 정도 되는 데까지 요 영역을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그러니까 마이크로파,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보려고 하는 요 파장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파보다 더 짧은 데는 이제 인프라레드, 적외선이라 그러고, 여기 보면 여기 좁은 영역 있죠. 여기 무지개 그려져 있는 요 영역이,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영역. 그래서 이 비지블 라이트, 그러니까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가시광선 영역보다 더 파장이 짧은 데를 이제 자외선 영역, 그렇죠. 적외선, 자외선 이름은 뭐 어떻게 왔는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요 영역에서 파장이 짧은 가장 긴 쪽은 붉은색이고, 파장이 가장 짧은 색은 보라색, 바이올릿이니까 이 붉은색 바깥쪽, 그래서 인프라레드고, 보라색 바깥쪽 얼트라 바이올렛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자외선보다 파장이 이제 더 짧은 영역을 이제 엑스레이라고 부르고, X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짧은 이제 영역으로 가면, 그러니까 대략 이제 여기가 이 원자 크기 정도 되는 데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원자 크기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더 짧으면 이제 이 하드 엑스레이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여기 아주 짧은 영역을 이제 X선, 그보다 더 짧은 선을 이제 감마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거의 이제 우리가 보통 방사선이라고 부르는 영역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자기파를, 그래서 이 파장대에 따라 활용하는 범위가 또 다 다른데, 그래서 좀 친숙해지라는 의미에서 어디에 활용되고 있나도 이제 잠깐 살펴보죠. 그래서 이 라디오 웨이브는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이제 라디오 방송에 쓰이는 파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라디오, TV 이런 데 쓰이고,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파 영역은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한 건 아마 집에 있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일 거예요. 전자레인지.
거기에 이제 마이크로파가 쓰이고, 사실은 또 그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휴대폰, 그죠? 그러니까 휴대폰에 그 통신에 사용되는 이 전자기파가 바로 이 마이크로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의 와이파이 같은 것도 다 이 마이크로파 영역을 씁니다. 그 다음에 뭐 비지블 라이트는 우리 눈으로 보는 데 쓰는 거고, 이제 그보다 더 짧은 파장들은 다른 여러 가지 용도, 엑스선 같으면 여러분들 그 병원에서 이제 우리 몸의 안쪽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많이 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연구가 된 거는 2차 대전이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그 2차 대전 당시에 이 물리학자들이 가서 이렇게 무기 개발에 동원되는데, 그때 그 무기 개발에 동원돼서 혁혁한 업적을 두 가지를 세웁니다. 그 두 가지가 뭔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알겠죠? 예, 하나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원자폭탄 만드는 거였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바로 이 레이더를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이 레이더는 이제 2차 대전 때 이제 비행기가 굉장히 중요한 무기로 떠오르죠. 물론 비행기가 처음 등장한 거는 1차 대전이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정말 전쟁에 활용된 건 2차 대전이죠. 근데 이 2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쓰일 거라는 걸 다 알죠. 그러면은 이 비행기가 올 거를 미리 감지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저 공중에서 날아오는 물체를 멀리 떨어져서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장치가 없겠느냐. 그래서 레이더라는 걸 이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전파 영역을 써서 전파를 쏴서 이게 돌아오는 걸로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 전파를 쏘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 내가 전자기파를 이제 송신하고 수신하려면 안테나가 필요한데, 그 안테나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이 파장에 적어도 이제 4분의 1 정도 되는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전파를 쓰면 이걸 굉장히 정밀하게 잘 잡아내려면 커다란 안테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영국이 이제 영국 본토에다 설치했던 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거를, 뭐 이름도 레이더는 아니었는데 그때 어쨌든 비행기 잡아내는 그 시스템을 보면 굉장히 큰 철답을 세워서 이렇게 막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이 감지 장치가 크면 이런 거 배나 비행기에는 못 싣죠. 그럼 배나 비행기에 실으려면 좀 더 작게 장치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러려면 내가 사용하는 전파의 파장을 줄여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그럼 짧은 파장, 그래서 파장이 뭐 몇 센티미터에서 몇 밀리미터 이렇게까지 가는 이런 전파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만들어낸 걸 어떻게 감지하느냐도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이제 개발을 하죠.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이제 마그네트론이라는 장치인데,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 마이크로파를 만들어내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그네트론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데, 그 여러분들 집집마다 있는 전자레인지 그 안에 한 개씩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낸 마이크로파를 이렇게 쬐어주면 이 음식물에 있는 이 물 분자들이 이제 반응을 해서 회전을 하는데, 그 회전하다 보면 이제 뭐 부딪히고 뭐 등등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열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음식물을 이제 데우는 장치로 쓰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우주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 마이크로 배경 복사가 왜 중요하냐면, 그 앞에서 우리가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것을 허블의 법칙, 그러니까 이 멀리 떨어진 은하끼리 서로 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로부터 우리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걸 이제 알아냈는데, 그럼 우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다른 증거는 없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증거를 찾다가 이제 찾아낸 단서가 바로 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입니다. 자,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처음 이제 생각해냈던 분은 여기 있는 이제 조지 가모프나 이제 그 제자였던 랄프 알퍼와 같은 이제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 우주가 팽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이제 생각해 본 거죠. 그러면 이 대부분의 이 물질들은 이 공간이 늘어나면 물질이 새로 생겨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이제 이 밀도가 줄어들게 되죠. 물질의 양은 똑같은데 부피가 늘어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내가 거꾸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면
현재 밀도가 이 정도다 그러면 옛날에는 공간이 훨씬 작았을 테니까 그러면 밀도가 훨씬 높겠죠. 이렇게 밀도가 계속 높아지면 우리가 그냥 보통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이 온도도 같이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많은 물질이 서로 뭉쳐 있으면 서로 부대끼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온도도 높아지지 않을 것이냐. 그러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우주가 뜨거웠을 수도 있죠. 그럼 그런 뜨거웠던 우주에서 이 뜨거운 물체가 앞에서 이제 열복사를 낸다 그랬죠. 그럼 그런 낸 열복사가 우주가 팽창하면 식게 되겠죠. 식으면 현재 이제 남을 거예요. 뭔가가. 그래서 그때 우주가 뜨거웠을 때 나온 복사가 남아서 우주 전체를 가득 이제 채우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였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관측해내면 우리 우주가 이제 팽창을 이제 했다라는 것에 대한 물질적인 증거가 되겠죠. 이게 그래서 저거를 이제 찾아내보자라는 건데, 근데 이걸 찾으려면 뭐 아무데나 이렇게 뭐 관측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뭐를 관측하면 되느냐를 알아야겠죠. 그러려면 현재 그러면 그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남아있다면 온도가 몇 도일 것인가, 이거를 이제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계산을 하는데 이 예측이 관측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온도가 몇 도일 거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대략 수 켈빈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였고, 그러면 이 열복사인데 온도가 수 켈빈이 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빈의 법칙에 따라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파장대가 어딘가를 보면 그게 마이크로파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마이크로파 영역에서 내가 우주를 들여다봤을 때 그런 열복사 형태의 스펙트럼을 가진 이 마이크로파들을 찾아내면 그게 이제 이 우주가 팽창해 왔다는 이제 큰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찾아봐라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1960년대 여기 적힌 이제 아르노 펜지아스하고 로버트 윌슨이라는 여기 있는 이 두 분이 이걸 찾아냅니다. 물론 이 두 분이 찾아내는데 이런 전후 사정을 알고 찾아낸 거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고 거의 그냥 얻어 걸려서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황소 뒷발질하다가 쥐를 잡은 이제 격이죠. 원래 이 두 분이 하던 일은 뭐냐면 여기 보이는 이제 이 안테나 있죠. 이게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이제 안테나인데,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레이더에 이제 마이크로웨이브가 쓰이면서 그럼 엄청난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이크로웨이브를 만드는 방법에서부터 그걸 이제 정확하게 검출해내서 이제 분석하는 것까지 다 이제 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 마이크로웨이브가 여러 용도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인 용도는 이제 통신이었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웨이브가 이제 직진성이 좋아서 이렇게 뭐 TV 중계나 이렇게 라디오 중계국 사이에 중계국 사이의 통신 같은 거를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를 쓰고, 그다음에 인공위성하고 통신할 때도 이제 이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안테나를 만들어서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연구를 이제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 안테나를 가지고 이제 뭔가를 이제 쓰려고 하는데, 내가 저 안테나 가지고 뭔가 실험을 하려면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안테나에 들어오는 잡음을 이제 이해하고 그거를 이제 제거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해를 해서 분석하는데 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다른 잡음들은 다 없앴는데 이상하게 이 마이크로파대 영역, 그 특정 영역에 이 잡음은 없앨 수가 없더랍니다. 내가 하늘을 어느 영역을 봐도 다 없앨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저런 잡음이 뭐 태양에서 오나 했는데, 태양에서 올 것 같으면 태양 방향 쪽으로는 더 신호가 크고 반대쪽으로는 신호가 약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 신호는 그런 거에 방향에 영향이 없더라는 거죠. 하늘의 모든 방향에서 다 똑같은 신호가 오더라. 그래서 이게 뭐 태양도 아니고 주변에서 도시에서 만들어지는 거나 무슨 방송국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제 하늘에서 오는 잡음이 있다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거의 정체가 뭔지 전혀 이제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분들이 실험하던 그 옆에 이제 이 시카고 대학이 있었는데, 근데 그 대학에는 이걸 연구하던 물리학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구하던 분의 이름이 이제 로버트 디키라는 분인데, 이 로버트 디키는 그러니까 이
가모프나 이런 분들이 예측했던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걸 한번 찾아보자라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 이제 그 연구비를 신청해서 받아냅니다. 그래서 그 받은 연구비로 이 마이크로파 영역 안테나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저걸 검출해 보겠다고 야심차게 이제 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학회를 갔다가 그 이제 동료 천문학자로부터 자기 옆에 이런 그 이제 저 마이크로파 안테나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이해 안 되는 이 신호를 봤대더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자기네가 이 발견하려고 했던 그런 거하고 뭔가 이게 그 맞아 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회에서 돌아와서 이제 이 펜지아스하고 이제 그 윌슨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 너희가 발견한 게 뭐냐 이런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하고 나중에 이제 직접 방문도 해보게 되죠. 근데 이때 이 전화로 열심히 물어보고 나서 이 전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찾으려고 했던 그거가 맞는 것 같아서 이 전화기 내려놓고 자기 연구원하고 학생들을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유명한 전설이 있죠. 그래서 야 우리 새치기 당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발견한 게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그 우주가 팽창하면서 옛날에 뜨거웠던 우주가 남겨놨던 흔적이다 라는 거를 이제 이게 인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이 두 사람은 이제 그 공로로 이제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게 그 제가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그 논문을 한번 이제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찾아보면 전체 논문의 분량이 이제 한 페이지짜리입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짜리 논문 써서 노벨상을 받아서 이 논문 양 대비 가장 그 효율적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 바로 뒤에는 이 백투백으로 이 디키의 논문이 실려 있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게 뭐다라는 걸 이제 설명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이 발견이 또 이제 중요한 이유가,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건 다 받아들여졌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팽창은 하지만 우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이제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태를 유지할 거다. 그러니까 우주가 변한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이제 프레드 호일 같은 분이 이 정상 상태 우주라 그래서 팽창은 하지만 우주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모형을 이제 내놓게 돼요. 근데 이 그런 모형들에서는 이렇게 우주 배경 복사가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정상 상태 모형이 버려지고 이제 팽창하면서 우주의 모습이 변한다는 이 빅뱅 모형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이 중요한 단서가 이제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에는 우리 우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우리 우주가 이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서 보면 어디나 다 똑같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이 균일 등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어느 방향을 봐도 오는 우주 배경 복사는 똑같은 이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스펙트럼이 열복사 스펙트럼인데 그 온도가 2.7 켈빈이다라는 이제 어느 방향을 봐도 그렇다라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스펙트럼을 측정한 건데, 이 열복사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그 온도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열복사 스펙트럼은 지상에서 어떤 뜨거운 물체가 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이 열복사 스펙트럼의 정확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그럽니다. 자, 이번에는 그 우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다른 관측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모습을 파악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은 그 우주에 이게 이 물질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나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물질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나를 조사를 할 수는 없죠. 그냥 우리는 지구에 앉아서 그 물질이 내는 빛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빛을 통해서 이 우주의 물질 분포를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 빛을 내는 물질이 우주에 뭐가 있냐? 그게 이제 은하인 거죠. 그래서 그 은하들의 분포를 조사해서 우리 우주가 우리 우주의 물질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나를 이제 추적해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은하의 분포를 알고 싶은데, 그래서 일단 그 은하 사진을 찍어 봐야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이제 여기 이렇게 이 사진 한 장이 있는데, 이 사진이 뭐냐면 옆에 있는 이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허블 망원경이 현재 존재하는 망원경 중에서는 가장 해상도가 높은 좋은 망원경이죠. 그래서 이걸로 어디를 찍은 거냐면 이 밤하늘에 다른 망원경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컴컴한 데를 이제 찍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데를 찍는데, 이렇게 굉장히 어두운 물체만 찍으려면 여러분들이 노출을 오래 줘야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찍을 때 노출을 굉장히 오래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100만 초 이 정도, 뭐 며칠씩 이렇게 노출을 주는 거죠. 근데 이 허블 망원경의 경우에는 이게 사용료가 비싸서 1초에 얼마씩 돈을 내는데, 그 정도 찍으려면 이 상당한 돈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진 굉장히 비싼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그래서 여기 나타나 있는 점들이 보이는데, 작은 점들이 이게 이제 별을 찍은 게 아니라 여기 보이는 것들은 다 은한 거죠. 이게. 그래서 저렇게 안 보이는데도 수많은 은하가 이제 숨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저걸 통해서 또 우리 은하에는, 그러니까 우리 은하가 아니라 우리 우주, 그러니까 이 보이는 우리 우주에는 은하가 몇 개 있는지를 이제 세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 은하가 몇 개 있는지 세어서 그 다음에 요 영역이 하늘에서 차지하는 게 몇 분의 1인가를 알면, 그럼 전체 다 보이는 거는 몇 개인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해보면 대략 1000억 개에서 1조 개 사이에 은하가 보인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에도 3000개인가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됐는지 뭐 대학원생 시키든지 컴퓨터로 샜겠죠. 예. 근데 저렇게 망원경으로 사진만 찍어 가지고는 물질의 3차원 분포를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이 3차원적으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려면 그 은하들까지의 거리를 다 알아내야 됩니다. 근데 거리 측정은 굉장히 어렵다 그랬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거리 사다리를 타고서 그 맨 위에 올라오면 이 허블의 법칙을 써서 거리를 잴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일단 이 적색 이동의 크기를 재서 일단 그걸로부터 거리를 이제 추정 이제 해보면, 그럼 일단 저 나오는 은하들의 이 스펙트럼을 다 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흡수선을 통해서 이제 적색 이동을 재고 그걸로부터 거리를 알아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스펙트럼 재는 것도 간단한 작업은 아니어서 저 많은 그 은하들의 거를 일일이 추적해서 이제 스펙트럼을 재야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특화된 망원경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 사진에 보여주는 이 망원경은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이제 SDSS 망원경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 망원경은 이제 그 은하들을 추적해서 스펙트럼 분석을 이제 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1990년대에 시작돼서 목표가 이제 100만 개 은하의 카탈로그를 이제 만드는 거였어요. 지금은 그 뒤로도 이제 더 크게 더 많은 이제 은하들의 카탈로그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원경으로 만든 이제 그 3차원 분포 지도가 옆에 있습니다. 내가 2차원으로 보면 이런 사진이 찍혀 나오는 건데, 이거를 다 이 적색 이동 크기를 재서 거리를 놔서 이렇게 3차원으로 이렇게 이 분포를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요 안에도 벌써 이제 여기 있는 점들 하나하나가 다 은하인 거고, 그림 안에만 해도 은하가 이제 수만 개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점 하나에 또 별이 한 1000억 개씩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크게 봐서 어떻게 분포하고 있나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봤을 때 이게 우리 은하, 그러니까 우리 우주에 이제 물질의 분포가 어떻게 돼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는가 하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전체적으로 보면, 큰 스케일에서 보면 어디나 다 은하가 골고루 분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균일 등방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앞에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서 봤을 때 하늘 어느 방향으로 보나 다 똑같다라는 거하고 이게 서로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게. 근데
이 조금 내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물질이 검은 데도 있죠. 그러니까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없는데 은하가 없는 영역도 있고 은하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 작은 거리에서 보면 이제 다양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이 물질이 그러니까 어디나 다 골고루 퍼져 있는 건 좋은데 완벽하게 똑같이 퍼져 있으면 얘기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을 봐도 태양계 내에서도 태양 있는 위치, 그 다음에 지구, 행성들이 있는 위치에만 물질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당장에 거기서 이제 좀 나가면 우리 은하가 있는데 그 우리 은하에서도 보면 어디는 별이 많고 어디는 별이 적고 이렇게 골고루 있지 않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은하들 세계 밖으로 외부 은하들을 봐도 그러니까 은하와 은하 사이는 그 안에 물질이 거의 없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은하들도 어딘가는 이렇게 보듯이 많이 뭉쳐 있는 데가 있고 적게 뭉쳐 있는 데가 있는 거죠. 이렇게 물질이 결국 완벽하게 골고루 퍼져 있지 않고 어디 한 군데로 많이 모인다라고 하는 건 결국 예를 들어 이 우주론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별이 존재하고 행성이 존재하고 이런 걸 설명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다.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도 이 우주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 관측 결과가 이제 이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앞에서 이 우주 배경 복사를 보면 이렇게 우주 전체가 균일하고 등방해 보이더라 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은하의 분포를 보면 그 은하의 분포도 큰 규모에서 보면 균일하고 등방한 분포를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하의 분포를 내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구조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디는 물질이 많고 어디는 물질이 적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우주 배경 복사의 그 관점에서 보면 그 우주 배경 복사도 결국 옛날에 그 물질들이 뜨거웠을 때 거기서 나온 거죠. 그렇다면 그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작은 구조들, 그러니까 어디는 물질이 많고 어디는 물질이 적은 거에 따라서 그 우주 배경 복사도 그러니까 이 완벽하게 균일 등방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느 방향을 보느냐에 따라서는 물질이 많은 방향이 있을 수도 있고 적은 방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온도가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그런 이 온도 요동이 이제 관찰이 이제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물질 분포하고 거기서 나온 이 복사가 서로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럴까 하고 이거를 이제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실험을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된 이후부터 계속 이제 해보자라는 이제 프로포절을 냈는데 그래서 결국 그 프로포절이 이제 그러니까 위성에다가 저 그 마이크로파를 정밀 관측하는 장치 왜냐하면 온도를 정밀하게 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위성에다 실어서 이제 해보자라고 했고 그게 결국 한 20년 걸려서 이 1990년대에 와서 실제로 이제 저 위성을 쏘아서 저걸 관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측한 결과를 이제 이 그림들이 보여주는 건데 내가 이 처음에 관측했을 때는 우리 우주가 어느 방향으로 보나 온도가 다 똑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은 내가 저 온도를 재는데 정밀도를 1000분의 1도까지 정확하게 잰다. 자, 이 복사가 나오는데 그 열복사의 온도를 1000분의 1도까지 정확하게 재려면 내가 정말 정밀 관측을 해야 되겠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도 어떤 물체의 온도를 1000분의 1도까지 정확하게 재라.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그래서 1000분의 1도까지 이렇게 재면 이렇게 나와서 차이가 있다라는 게 보여요. 여기 있는 붉은색은 약간 더 온도가 높은데 파란색은 온도가 낮은 데인데 근데 딱 이렇게 두 군데만 나타나죠. 이런 걸 이제 이 쌍극자 구조라 그러는데 이 쌍극자 구조가 생기는 이유는 간단히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가 균일 등방하게 있어도 그 안에 지구, 그러니까 태양하고 지구가 움직여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은하도 움직이고 있고 그 결과로 결국 그러니까 관측하는 우리가 이 우주 배경 복사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움직이면 도플러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방향, 그러니까 그 내가 진행하는 방향 쪽으로는 이 거기 나온 마이크로웨이브들의 파장이 좀 짧아지고 뒤쪽으로는 길어지겠죠. 그럼 앞쪽은 온도가 높아 보일 거고 뒤쪽은 온도가 낮아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이런 게 생기는 거고, 결국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우리 지구가 얼마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우주의 물질 분포로부터 오는 그런 이 온도 차이는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려면 온도의 정밀도를 더 높여야 되는데, 그리고 이 얼마까지 높여야 되냐면 10만 분의 1도까지 정밀하게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10만 분의 1도까지 정밀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진짜로 이 온도 차이가 관측이 되더라. 지금 이 그림에서 이렇게 이 중간에 이렇게 온도가 굉장히 높아 보인 건 이건 이제 우리 은하에서 나오는 이 마이크로파 때문에 그런 거고, 이런 걸 다 없애도 이제 이 온도 차이에 의한 그 차이가, 방향에 따른 차이가 발견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주 배경 복사의 비등방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비등방성의 존재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우주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를 그거에 대한 단서가 이 결과로 남아있는 은하의 분포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우주 배경 복사에도 남아있다라는 거고, 그 크기가 얼마냐 하면 10만 분의 1이다라는 걸 이제 측정해낸 거예요. 굉장히 작죠. 근데 현재 관측하는 그 은하에 보면 물질의 분포는, 그러니까 이 관련된 요동의 크기가 그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건 뭐냐면 원래는 10만 분의 1인데 이제 이 중력에 의해서 이 물질의 분포는 요동이 점점 커져서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됐다라는 거고, 복사에 남아있는 요동은 커지지가 않기 때문에 옛날의 값 그대로를 가지고 있어서 10만 분의 1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현재 우주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이제 노벨상을 받았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워낙 중요한 실험이고 성공을 하고 나니까 저 실험을 좀 더 정밀하게 해봐야겠다. 그래서 두 차례 더 위성을 이제 쏘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올라간 위성이 이제 코비라는 위성이었고 1999년에 올라가서 이런 성공을 거두고 나서 이제 곧바로 다음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서 그 2000년대에 WMAP이라는 이제 위성을 쏘아 올려서 여기 보면 그 전에 코비하고는 보다는 훨씬 더 해상도가 높아졌죠. 그래서 정밀하게 측정을 했고, 다시 또 이제 이 10년 후에는 이 플랑크 위성이라는 걸 쏘아 올려서 그보다 더 이제 정밀하게 이렇게 온도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 온도 차이를 통해서 이게 우리 우주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이 됐다라는 자세한 과정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우주의 현재의 모습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편에 가서 저걸 통해서 우리 우주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이걸 나중에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그 가속 팽창의 이제 발견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표준 촛불로서 1980년대 이제 초신성 1A형이 새로 등장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이 팽창의 역사를 이제 추적을 더 멀리까지 해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초신성 1A형을 가지고 이렇게 이 두 개의 실험팀이 이제 1990년대에 이 실험을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먼 은하에서 초신성이 터지는 걸 이제 발견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초신성의 밝기를 정확하게 하려면 그 초신성이 터진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추적을 해서 밝기가 어떻게 변하나. 그러니까 이 샤페이드 변광성하고 약간 비슷한 면인데, 그러니까 이 초신성도 이렇게 이 빛을 내는, 그러니까 폭발해서 빛을 내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밝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은 멀리 있는 은하에 초신성 터지는 거를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 그 하늘만 쳐다보면 되느냐? 물론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걸 알아내야죠. 그래서 이 작업이 가능해진 거는 정말 이게 사람이 하면은 못할 짓인데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으로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1970년대 이제 CCD가 등장을 해서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걸로 내가 이제 이 망원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비교하기가 이제 쉬운 거죠.
왜냐하면 이게 초신성이 터지기 전과 터진 후는 밝기가 변하는데, 그러니까 특정한 위치에서 이 은하의 밝기가 변하는 걸 잡아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시에 이제 특화된 역시 망원경이 필요하죠. 근데 이 망원경은 이 보통 망원경은 이제 특정한 물체를 정밀하게 관측하는 걸로 쓰는데, 이런 데 필요한 거는 내가 하늘의 넓은 범위를 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 중에 어디선가 이제 초신성이 하나 폭발을 하면 거기를 이제 찾아내서 이제 추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 장치는 그러니까 계속 그 하늘에 똑같은 데를 반복해서 매일매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찍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조금 밝아진 데가 발견이 되면 거기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한번 거기를 이제 추적해 보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일찍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일찍 발견하면 그렇게 밝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발견을 하려면 굉장히 어두운 밤에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망원경은 달 한 뜬 밤에만 작동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고, 발견을 하면 어떻게 하냐? 얘는 여기 영역만을 추적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더 성능 좋은 이제 추적 망원경, 그러니까 이제 허블 망원경 같은 데다가 연락을 줘서 내가 저 위치에서 초신성이 폭발하는 걸 발견했으니까 거기를 추적해라 라고 보내면 거기서 이제 추적해서 이제 이 광도 변하는 걸 재고 그걸로부터 밝기를 이제 정확하게 알아내는 거죠. 굉장한 실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사진 하나가 보여주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요 보이는 영역에서 이 밝기가 변하는 걸 찾아낸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3주 전과 3주 후가 여기에 보면 여기가 더 밝아졌네 해서, 이걸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이제 이 디지털 이미지니까 여기서 차이를 이제 구해보는 거죠. 그럼 여기 지금 이 초신성이 터졌구나 하는데, 그럼 이제 허블 망원경에 연락해서 여기를 계속 관측해서 이제 밝기 변하는 거 재고, 그 다음에 스펙트럼도 재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보도 이제 같이 알아내고 이러는 거죠, 이제. 자, 이 작업을 하면 이제 열심히 하면 이제 1년에 열심히 하면 한 10개 뭐 이런 식으로 이 먼 은하에 있는 초신성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몇 년 하면 데이터가 뭐 몇십 개 쌓이겠죠. 그렇게 해서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광도 곡선을 이제 다시 이제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색 이동하고 이 거리하고 관계를 이제 그려보는 거죠. 처음에 이게 이제 허블이 그린 요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라고 보면 돼요. 다만 이제 X하고 Y가 바뀌어 있는 건데, 이 허블이 맨 처음에 했던 거는 요 그림에서 보면 거의 요 끝에 영역, 요 정도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은 그보다니까 훨씬 먼 거리까지 이렇게 재는 거죠. 그래서 이 재서 봤더니 이게 이제 1990년대 말에 이제 이걸 발표가 됐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놀라운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 우주에 팽창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이미 알고 있고, 근데 그 팽창이 점점 빨라지고 있느냐, 점점 느려지고 있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당연히 사람들은 점점 느려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에 보통의 물질이 들어있으면, 그 보통의 물질은 이제 우리가 보통 중력이 이제 잡아당기는 힘만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이 물질이 존재하면 이 팽창의 속도가 이제 점점 느려지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이 초신성 2대0을 이용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 우주의 팽창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이거는 상당히 그 당시에는 이제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팽창이 빨라지려면 보통의 물질로는 안 되고 이상한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이상한 물질이 뭐냐? 그래서 이게 이제 암흑 에너지라고 일단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암흑이란 말은 안 보이니까 빛을 안 내는데 뭔가 그런 에너지를 가진 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 에너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음의 압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통의 물질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야만 우주가 팽창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이제 팽창이 아니라 가속 팽창을 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발표됐을 당시에 나도 이제 막 포스닥 생활을 하고 하던 시절이었는데, 이걸 믿어야 되나 막 고민을 이제 했었는데, 그 후에 이제 계속 추가된 실험을 통해서 저게 이제 확인이 되고 해서 현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 우주에는 이 암흑 에너지라고 불리는 특이한 성질을 가진 이제 음의 압력을 가진 그런 물질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있다라고 이제 현재는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은하의 모습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이제 현재 우리가 관찰한 우주의 모습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거를 짧게 요약하자면 우리 우주 전체의 모습을 보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봤는데, 하나가 우리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걸 통해 봤고, 또 하나는 은하의 분포라는 걸 통해 봤는데, 그 결론이 우리 우주에는 균일 등방하다. 우리 우주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우주는 공간에 어디나 다 똑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데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은하가 있는데도 특별하지 않고 모든 곳이 다 똑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 안에는 자잘하게 내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다. 그러니까 은하들도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그 은하 안에서도 별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별이라는 것 자체도 주변보다 물질이 많이 모여 있는 데죠. 이제 이런 구조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 구조들이 우주 배경 복사의 비등방성에도 보인다, 확인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1990년대 이후의 관측에 의해서 그 팽창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였고, 그 빨라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우주에 암흑 에너지라는 특이한 물질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이제 알아냈습니다. 자, 이런 현재 이제 알아낸 그 우주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물리학이나 이제 과학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세워진 체계, 보통 이론이라고 부르는 걸로 현재 우주의 모습을 이제 어떻게 이제 이해할 수 있나라는 이제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론이 필요하죠. 근데 그 이론이 이제 이 상대성 이론과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이론,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상대성 이론을, 그 다음 또 되면 물질 이론 등등을 배워서 우리 우주를 어떻게 이해하나 하는 걸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